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은 Object Early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에 첫 번째 노트부터 객체 지향 관련 내용을 강의합니다. 그것의 첫 시작으로 객체 지향 관련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은 C++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학생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가 어떤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더 편리하게 알려주기 위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법이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 즉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를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적절한 함수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우리는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이 복잡해지고 더욱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다양하고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구조화 프로그래밍으로는 응용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객체 지향 패러다임입니다. 객체 지향 패러다임은 실제 매우 오래전에 소개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C++가 등장해서야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90년대 이전까지는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응용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90년대 초에 객체 지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윈도우 3.1이라는 지금과 유사한 GUI 기반 운영체제 환경이 PC의 기본 환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PC 소프트웨어 산업은 윈도우 위에서 실행되는 응용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GUI 기반 응용을 당시 가장 널리 사용한 C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에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C++ 기반 GUI 라이브러리를 만든 후, 즉 객체 지향으로 GUI 요소들을 모델링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여 응용을 개발하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윈도우 응용에서 웹과 모바일 응용으로 응용 환경이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있지도 않습니다. 객체 지향은 절차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객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 사용합니다. 이처럼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 사용하는 것을 객체 지향 용어로 캡슐화라 합니다. 캡슐화는 우리의 사고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주장이 객체 지향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더 이상 기능 위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지 않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프로그램을 함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바탕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라는 시각이 우리가 일반 실생의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과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캡슐화는 우리의 사고를 그대로 프로그램 언어로 쉽게 표현해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이라고 하는 실생의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우리는 문을 보게 되면 그 문의 크기, 색깔, 재질 등을 인식하게 되고 현재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잠겨 있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문의 특성이고 상태입니다.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 학습을 통해 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객체 지향에서 문을 객체로 모델링 해야 한다면 그 응용에서 필요한 문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문의 상태로 정의하고 그 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의 행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 사고와 매우 가깝게 프로그램에서 모델링하는 것을 해당 언어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객체는 홀로 동작하지 않고 다른 객체와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객체 간 맺게 되는 관계는 크게 사용관계와 포함관계로 구분하며 객체 간 관계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관계라 합니다. 사용관계는 좀 더 논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포함관계는 언어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포함관계의 경우도 부분 전체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삼국지 게임을 만든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다양한 장수와 무기와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장수는 다른 장수와 일기토를 할 때 소지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수 객체와 무기 객체 간 관계는 사용 관계에 해당됩니다. 장수는 일기토를 할 때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장수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동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장수 객체와 무기 객체는 논리적으로 사용 관계이지만 장수 객체가 소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게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객체 간 관계는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객체 간 관계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객체는 붕어빵에 해당한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붕어빵 틀이 있고 다양한 재료가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붕어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객체마다 클래스를 정의해야 하고 이들 클래스의 객체를 필요할 때 생성하고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체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을 때 수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클래스는 정의만 하고 아무런 객체도 생성하지 않으면 주석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되고 행위는 함수로 구현되기 때문에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멤버 변수를 정의하게 되겠고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멤버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보다는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객체와 마찬가지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클래스는 보통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클래스를 구현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객체 간 관계와 달리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입니다. 즉,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관계가 고정이 됩니다. 자바에는 크게 상속관계, 구체화관계 두 종류의 클래스 간 관계가 있습니다. 상속관계는 isA가 성립하는 클래스 간에 형성되며 기존 클래스의 멤버 변수의 정의와 메소드의 구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처럼 강아지와 고양이는 애완동물입니다. Dog is a pet 이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겠고, 그러면 dog과 pet은 is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객체지향에서는 상속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상속관계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pet에 정의된 모든 요소를 멤버 변수와 함수를 고양이와 강아지를 정의할 때 중복 정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예에서 pet이라는 리모컨이 만들어지며 이 pet이라는 리모컨으로는 강아지도 조작할 수 있고 고양이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는 상속과 달리 멤버 변수 정의와 메소드의 구현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보는 예처럼 fly 메소드를 가진, 즉 하늘을 나는 메소드를 가진 모든 종류의 객체를 flyable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나비, 꿀벌, 새 등을 모두 flyable이라는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flyable 이용해서는 이 객체대에 정의되어 있는 fly라는 메소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객체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4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기존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에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객체지향 용어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캡슐화라 합니다. 하지만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에 해당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전달,
참조 전달 이런 복잡한 개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 예제를 보면 이렇게 타입데프 구조체로 포인트라는 좌표 XY 두 개의 값을 가진 구조체를 정의해서 구조체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변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고, 이 함수에 이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이처럼 XY 좌표와 이 좌표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같이 틀에 묶어서 정의하게 되겠고, 사용할 때는 이처럼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객체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인자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위주가 아니라 데이터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점으로 함수 이름이 중복될 수 없어 명명이 힘들다고 하는데, set point, move point, move rectangle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이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move라는 것이 처리하는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이 move가 어떤 move인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C에서도 이 타입을 근거로 C++나 자바처럼 다중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화의 프로그래밍의 단점은 아닙니다. C 언어의 단점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코드가 구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객체를 중심으로 코드 호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와 자바 프로그램을 어떻게 번역해서 실행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바는 번역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자바 소스 파일의 확장자는 .jav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C는 .c, C++는 cpp, 파이썬은 .py와 같은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자바는 자바라는 확장자를 사용해 가지고 소스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스 파일의 구조는 크게 패키지문, 임포트문, 그리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또는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여러 개,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열거형을 여러 개,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놈을 여러 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패키지문은 가장 먼저 작성되어야 되고 하나의 패키지문만 올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바 코드는 자바에 있는 요소들, 이게 요소들이에요. 자바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 이 세 가지 요소는 한 패키지에만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패키지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을 소속시키고 싶으면은 그 소스 파일의 첫 문장에 패키지 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패키지와 관련돼서는 2장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문 다음에는 임포트 문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임포트 문은 C에서 또 C++에서 include 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from, import 이것과 비슷한 용도입니다. 즉 내가 사용하려는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컴파일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임포트 문의 문법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와 임포트 문을 작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파일에 한 클래스, 한 인터페이스, 한 열거형만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면 여러 개를 한 파일에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이 중 하나만 퍼블릭으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이넘 인터페이스 수식할 수 있는데 퍼블릭으로 수식된 것은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클래스가 됐던 인터페이스가 됐던 열거형이 됐던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이 클래스의 이름 또는 퍼블릭한 것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대소 문자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임포트 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다시 요약해 드리면은 패키지 문이 올 수 있고 패키지 문은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포트 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임포트 문의 작성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포트 문은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에서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이 어디에 있는지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포트 문 다음에는 이제 정의하고자 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는 퍼블릭으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퍼블릭으로 수식한 것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컴파일하는 과정, 또 실행하는 과정,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자바 소스 코드들을 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파일러로, 자바 컴파일러로 번역하면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작성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코드로 작성된 그 코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간 코드를 다른 말로 바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바 컴파일러로 번역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의 개수, 인터페이스의 개수, 열거형의 개수만큼 바이트 코드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바이트 코드의 파일들의 확장자는 .class입니다. 그것이 실제 클래스이든 열거형이든 인터페이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class라는 파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바이트 코드입니다. 바이트 코드. 그러면 이런 내가 만든 소스 코드에 대한 바이트 코드들이 모두 준비되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번역기를 우리는 JVM이라고 합니다. 자바 가상기계, JVM이 있습니다. 그리고 JVM이 있으면 이 만들어진 코드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상관없이 모두 JVM이 있는 곳에서는 실행을 할 수 있고, 실행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컴퓨팅 환경이든지 동일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JVM은 이것들을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만든 바이트 코드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바이트 코드들을 모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JVM이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C에서는 소스 파일 단위로 죄송합니다. 기계로 된 목적 코드를 만들고, 이 목적 코드를 만들면서 최적화 작업을 컴파일러가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 코드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결합해서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별한 최적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바는 바이트 코드와 라이브러리의 바이트 코드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내 코드 안에 인라인 형태대로 넣어서 실행을, 최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JVM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면 그 바이트 코드가 메모리에 적재됩니다. 그 다음에 JVM은 이 바이트 코드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바이트 코드를 한 번에 메모리에 적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순간이 됐을 때,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때 적재를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적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재를 해서 JVM이 바이트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면서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최적화가 JIT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은 생각해보면 되게 직관적인 기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JIT는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면은, 한번 기계어로 번역된 메소드가 다시 실행되면 다시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전에 번역한 것을 활용합니다. 바이트 코드가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기계어로 바꾸면서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 기계어들을 또다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실행하다가 반복에 의해서 또 실행할 때는 또 한 줄씩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번역해 놓은 걸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JVM이 사용하는 이 JIT 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최적화 기술은 최초 95년도 이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 자바의 속도가, 실행 속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C, C++처럼 컴파일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느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느리지 않고, 웬만한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ahead time 컴파일러까지 등장했습니다. 미리 C++처럼 다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바 코드를 바이트 코드를 모은 다음에 이것과 JVM을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 형태대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JVM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들 때 JVM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JVM 같은 걸 만들든지 아니면 C++ 같은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만의 새로운 번역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JVM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어를 만든 다음에 이 언어를 바이트 코드, JVM이 이해하는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지는 컴파일러만 만들면 돼요. 얘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새 언어를 위한 컴파일러 만들면 얘는 소스 코드를 뭘로 번역해 주냐면 자바 JVM이 이해하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 코드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냐면은 JVM을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인기 있는 스칼라, 그루비, 코틀랜, 클로저 같은 언어들은 바로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언어입니다. 새 언어를 만들었지만 얘를 그 언어의 컴파일러 번역하면 실행 파일을 만들지 않고 자바 JVM이 이해하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